자, 그럼 메이지 헌법을 볼게요. 메이지 헌법과 관련되어 갖고 이제 메이지 헌법 자체가 문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메이지 헌법과 관련된 그 부분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 메이지 헌법은 이제 보면 그 배경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과 불평등조약 개정 도움 때문에 그 헌법이나 의회를 이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을 통해 국민국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 제도의 후진성도 또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일본이 그 다른 나라 맞은 불평등 조약을 또 개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메이 정부 내에서 이 헌법 제정 방향을 둘러싸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메이지 주역이 그때 거의 사망을 했거든요. 3대 주도 인물이 있죠. 사이고 다카모리, 기토 다카요시, 오쿠모 도시미치 있는데, 별로 끝말이 안 좋았어. 사이고 다카모리는 할복 자살했고, 이 사람 오쿠모 도시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살당했어요. 이 사람은 또, 뒤에. 그런데도 이제 뭐냐면, 제가 했던 게 기도 다카요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1세대 주도층은 이제 한번 갔고, 이제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누구냐? 이토 시로부미를 중심한 세대인데, 이토 시로부미는 이제 그 메이지 유신할 때, 우리가 이토 시로부미는 되게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주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이토 시로부미는 그 당시에 그 20대 청년이었고, 그냥 그 밑에서 그냥 그 시다바리 했던 애들이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 2세대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야,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토의 독일식 모델,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오코마의 영국식 모델. 근데 영국식 모델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영국 같은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영국식 불문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다수파인 독일식 모델이 좋다 해갖고 결정이 됐죠. 그래서 메이지 14년 정변 때 그때 이제 영국식 모델을 주장했던 오코마가 추방을 당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독일 모델을 결정해 이토 시노부미가 그 당시 이제 그 한번 돌아다녔어 쭉. 그래갖고 독일에 한번 가고 그다음 독일에 그 학자도 파견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헌법 제정에서 한번 돌아본 다음에 독일식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독일에 가서 또 유학생도 파견하고 그래서 이제 만든 헌법이 메이지 헌법이죠. 메이지 헌법. 그래서 메이지 헌법은 이토 시노부미가 이제 군주권을 강한 그 독일 헌법을 본받아서 만든 헌법이다. 그래서 독일 헌법은 그 아래에서 만든 헌법이 아니라 황제가 뭐죠? 그 민들을 위해서 그냥 시해 차원에서 내린 헌법이죠. 행정헌법. 그래서 서양사학 때 얘기했잖아. 외관상 입헌주의. 근데 이제 이런 헌법을 이제 그 당시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조선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헌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 메이지 헌법의 이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일본의 그 청왕을 강화시킨 거야. 청왕권은.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근대 민권적 요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요소를 결합시켰는데, 일단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 국왕의 권한을 이렇게 명시해놨죠. 근데 국왕의 권한을 명시했다는 것은 정근대 시대 때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있을 수 없는 거냐면, 일본이나 중국의 그 율령체제에서는 국왕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아요. 왕의 권한을. 왜 명시하지 않을까요? 국왕의 권한 절대권이죠. 그 국왕이 뭐예요? 법이야. 근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그래도 국왕의 절대권, 그 국왕의 권한을 명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명시한다는 거는 그 권한이 절대적이더라도 이제 뭐냐면 법에 의해서 규정받고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전제군주제는 국왕의 권한에 법은 명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럼 명시해요? 김정은이 멋대로 하는데 뭐 자기 권한을 명시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애들 위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 풀어서 설명하고, 실제 원본 내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조 내용은 이제 쉽게 설명한 건데, 2조는 국왕의 신성 불가침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 원래 원본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 청왕이 통치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세일계 청왕이 통치한다 하는 그 2조 내용 있죠? 이 말은 어떻게 치고 해석할 거야? 절대 건들 수 없다는 거야. 예전부터 뭐냐면 내려온 권한들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일본의 항통은 계속 내려왔잖아요. 일본 애들 주장에 의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서울로 세종시로 옮길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걸었죠. 서울이 예전에 수도였던 간수법상 오래된 일이다. 절대 이거 헌법 위에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제국이 만세 일개 청왕에 통치한다. 이런 거는 이제 국왕의 신성 불가침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국왕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뭐 4조, 5조, 뭐 11조. 그래서 국왕은 국가 원서 통치권을 받고, 그다음 입법권 행사하고, 육해군을 다 통사.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어디로 집중된 거예요? 청왕에게 집중돼 있어. 그래서 청왕은 그 이제 권한들 보면 일단 청왕의 통수권을 갖고 있죠. 이건 뭐 대통령도 이제 통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밑에 그 위임받은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통수권은 자기가 이제 직접 하는 거고, 위임을 받는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내각 총리가 이제 위임을 하면 내각 총리가 여기에서 통치를 하고, 입법권은 기조국 중의원 이런 데서 하고. 그러면 청왕이 직접 하는 건 통수권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이제 내각 총리나 이런 다 위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걸 보면 청왕이 통수권 행사도 청왕이 군대 업무를 알아요? 대통령 군대 업무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통수권은 상징적인 거고, 위임은 사실상 위임하는 거야. 누구한테? 일반 장군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청왕들의 권한들이 뭐냐면 청왕권은 다 집중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청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청왕은 뭐 하는 사람이다?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통수권과 군대 같은 거는 직접 지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고, 나머지 업무들은 도장을 찍은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런 거죠. 예, 자기가 걸려갖고 이제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 업무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범벌 정치가들, 군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청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내세우고 실제 정치는 누가 한다? 이 범벌 정치가들이나 그 다음에 군인들이 하는 거야. 우익 정치가들이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할 때 그 뭐냐면 일본의 군부나 우익 정치가들이 뭘 주장하냐면 청왕제 유지를 주장해요. 청왕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뭐까지 주장하는 그 메가더 장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시도이토는 뭐 죽이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응? 그렇지만 뭐는 유지해라. 청왕제는 유지해라. 이 사람들 논리는 뭐예요? 시도이토는 한 개인은 그 청왕은 뭐 얘네들 미 군정에 와서 뭐 처형을 시키든 말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도이토는 사라져도 새로운 청왕을 만들었고 앞서가지고 뭐예요? 청왕제를 유지하면 자신의 권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청왕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우익 정치가 논리들이 뭐냐면 시도이토가 아니라 누구였다? 청왕제를 내세워서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는 거, 권력을. 마찬가지예요. 이게 메이지 권력의 특징이야. 메이지 헌법에. 자, 그래서 이제 권력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각의 재판에서 상권 분리하고 견제했어, 형식적으로. 그리고 행정부의 권한이 위에보다 크고,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 좀 다르죠.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각 국무대신은 청왕에게만 책임을 져요. 청왕이 위임을 받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통수권은 청왕이 직접 하지만 실제 위임받는 거고. 이런 이제 형태죠. 그래서 청왕은 신이며 군주며 초헌법적인 존재며 헌법적 기관.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이제 메이지 헌법의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자, 메이지 헌법은 청왕의 권한을 절대화시켰죠. 그죠? 청왕의 권한을 또 뭐냐면 명문화시켰잖아. 예, 천황의 권한을 절대화하려면 천황의 권한을 명문화시켜서 안 돼요. 예전처럼 그냥 명시하지 말아야지. 근데 명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청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청왕 주권서 이렇게 나오지. 청왕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본 사람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청왕의 권한을 명시되어 있고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청왕도 일종의 대통령처럼 뭐예요? 자연을 떠나서 뭐가 되는 거죠? 헌법기관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청왕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냐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청왕기관제설이에요. 그래서 이 메이지 헌법의 그 해석 문제를 가지고 그 법조계 안에 두 가지 위견이 있었어요. 청왕주권설과 청왕기관제설. 20년대까지는 청왕기관제설이 이제 뭐냐면 주였죠. 그래서 국민은 이제 국민주권설이 아니에요. 청왕기관제설은 뭐냐면 헌법기관이고, 청왕은 다른 권력기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권은 누구한테 갖고 있냐면 국가한테 있다는, 국가라는 그 법인 있죠. 국가라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들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수설이었다가 나중에 군부가 바뀌면서 이제 뭐가 다수설이 된 거예요? 예? 나중에 연구했지만 청왕 주권설이 다수설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청왕 기간제설 논쟁이 1920년, 30년대 이제 일어났다. 이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행사를 통치권한 총권한지만 대권의 유일한 절대적 주권자를 명문하고 위에도 간섭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국왕은 입법권 위에 있어. 왜? 그 청왕은 발의할 수 있는 게 긴급 그 조치권이거든요. 긴급 조치권은 입법기관에서 만든 국회에서 발행한 그 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긴급 조치권하고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뭐가 우위죠? 긴급 조치권이 위야.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많이 들어봤죠? 유신 정권 때 있잖아요. 예, 유신 정권 때 그 긴급 조치권 이했잖아요. 아마 그 메이지헌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닭깎기 그 이사람이.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긴급 칙령권, 명령권, 법률 제거권에서 모든 입법, 사법 이런 것들 다 청와대 갖고 있지만 실제 그 업무는 누가 한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청와대 얼굴마다 내세웠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의회가 개설되는데 이때 이제 개설된 의회는 크게 두 개의 양원제도 구성이 돼요. 그래갖고 기조원하고 이제 중의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기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양식으로 따면 그 상원이죠. 그래서 이제 하족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귀족제를 개편을 해요. 그래서 남작 그다음에 하족령을 내려서 그 남작, 호작, 공작, 백작 이런 자기 세습들을 이제 다시 정비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귀족원의 구성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상원인 귀족원 구성에서 좀 이제 볼 게 뭐냐면 요때 이제 귀족원의 구성에서 그 예전에 세습 귀족 외에도 새로운 귀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 귀족들 대표적인 게 이토우 같은 사람이죠. 이토우는 귀족이 아닌 이상 원래는요. 근데 이제 귀족 지위를 받은 거고 우리나라도 그 지위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일본에서 일본 한일 평탄에 공헌을 받았던 그 매국놈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뭐 하정령에 의해서 그다음 남작, 백작, 공작 이런 칭호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의원인데 중의원은 이제 일반 말하면 하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원은 초기 때는 이제 주로 그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국세 15회 이상의 내는 25세 이상의 남자들로만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한 선거죠. 보통 선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통 선거가 1920년대 행해졌죠. 보통 선거가. 이건 나중에 일이고. 그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때 그 보통 선거하고 그 전제 조건 이제 보통 선거할 때 이제 같이 발행된 게 공포된 게 치안유지법이죠. 예.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진입할 수 있다. 의회.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세력도 탄압을 했잖아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우리는 일본의 이제 근대적 국가 체제를 마련했고 입헌 체제를 형식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일본의 대외 침략 사상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04년 기출문제 특별자 6기 제 중심 문제 나왔는데, 자, 일본의 대외 침략 사상은 이제 그 아시아적 연대론, 흥화론, 정화론, 탄화론 이런 것도 있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뭐예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던 건데, 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아적 연대, 흥화론을 보죠. 흥화론은 뭐냐면 이때 이제 그 구미 열강을 일본의 적으로 간주하고 애자도 좀 쓰세요. 예. 이에 대항해서 조선과 중국과 연합세를 하자. 그러니까 일본은 큰형님이고 조선이나 중국은 뭐예요?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갖고 일본을 맹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건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발전이 되냐면 그 동아시아인데 예, 오탄데 곤치시고요. 동아시아 지배체제 완성과 나중에 대동아 공권이라는 거 있죠. 태평양 전쟁 때 그걸로 연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환론인데, 전환론은 뭐냐, 한국을 치장하는 거야, 조선을. 그래갖고 이제, 그거 왜 일어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학과 사주단이 나갈 때, 그때 잔류파들이,
주장했던 거야, 전환론자는. 그러니까 불평사족들의 불만을 이 전환론을 풀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잔류파하고 그다음 구미 시차파가 대립이 있었죠. 이게 뭐냐, 메이지 6년 정변이에요. 그래서 보통 메이지 정권의 분열에서 이제 그 두 번이 있었어요. 메이지 6년 정변하고 메이지 14년 정변 있거든요. 메이지 6년 정변은 전환론과 관련되고 했고, 그래서 이때 사이고 다카모이가 떠져 나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족 운동을 하고 사족 반란에 참여하고, 메이지 14년 정변은 누가 떨어져 나왔어요? 오꼬마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권 운동에 투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메이지 6년 정변 결과 사이나 전쟁의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일부 이와카키 다이스케 같은 건 자유민권 운동에 전환이 됐죠. 그때 이제 위견 대립을 보면 국내 전류파는 사이고 다카모이, 그래서 국내 불평 우사개국장 농민의 반정부 움직임을 조선 공격에 치자. 그래서 이제 구미시찰받은 아직 때는 이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뭐냐면 조선을 칠 경우에는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오히려 일본 근대에 방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치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거부가 됐죠. 그렇지만 이건 일시유보이지 이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조선 치진 않고 통상은 하자라는 식으로 방해가 돌린 거야. 그래서 나타난 것이 운용호 사건이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타라논이죠. 후쿠자 유키치가 주장했던 건데, 후쿠자 유키치는 초창기 때는 이 아시아적 연대론과 비슷한 논리를 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같이 이제 나가자. 근데 그 갑신전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조선이 난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유럽이 그 조선을 먹기 전에, 중국을 먹기 전에 우리가 힘을 키운 다음에 뭐냐면 조선을 먹자. 그래서 같은 아시아 국가가 조선이나 중국을 먹는 게 오히려 그들 입장은 참 되게 뭐냐면 행복한 일이고 다행이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개변을 피면서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타라 입국론이죠. 아시아를 벗어나 입국은 구라파에 들어가자는 거야. 구라파랑 유럽이야. 그래서 아시아를 벗어나고 메이지 유신의 서구국가의 모델로 북극관을 내세워서 유럽과 진퇴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대신 이제 뭐냐면 서양 대신에 중국이나 일본을 먹으면, 조선이나 중국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동양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서양의 열강으로부터 그들을 또 지켜야 된다. 뭐 개변을 쏟아내는 거죠, 그냥 청약 전쟁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번질된 모순된 동양 평화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후쿠자 유키치는 아까 말했지만 안어는 자유민권으로 자유와 인권 강조하지만 밖으로는 뭐다? 대침략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와주권설과 이제 청와기관설인데, 이거 예전에 한번 아까 이제 언급했던 것들인데, 이게 공분열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에서도 주관식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청와주권설은 뭐냐? 주권에 대한 소재 가지고 이제 논쟁을 펼친 거야. 결국 주권의 최종적인 권한은 누가 행사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뭐죠?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은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촛불 집회해갖고 이제 박근혜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 일본 애들은 이게 좀 약간 좀 힘들었나 봐. 초창기 때. 일본 애들이 이제 윗사람한테 눈치만 보고 살다 보니까 국민주권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소수견해고, 그 당시 주권의 권한을 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까 전에 청와주권설과 청와기관제설이 있죠. 그거는 메이지 헌법의 이제 이중성, 모호성 이런 것 때문인데, 자, 청와주권설은 이제 우에스키 신키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청와에 있고 청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청와기관제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죠. 청와의 권한을 다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법에 명시돼 있잖아. 그리고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고 헌법에 의해서 견제받고 하기 때문에 청왕은 하나의 국가기관이다.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잖아요. 헌법기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독일의 국가법인설, 그러니까 국가 주권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법인이라는 데한테 주어지고, 청왕이라는 건 자연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청왕이기 때문에 청왕 자체가 기관이라는 거야. 국가기관. 그래서 다른 데에서 뭐냐면 다른 기관과 견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20년대에서는 이 청왕기관제서가
주권설이 이게 일본 헌법학계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있나요? 1930년대에 이제 우익들이 등장하고 군부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청왕 주권설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전 민주주의가 끝나고 이제 다이쇼 대문 아시죠? 끝나고 이제 군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우익과 군부들이 그 민노배의 청왕 기간제선을 뭐냐면 반국체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 그러면서 오카다 내각이 있는데 이 압력을 해서 국채 명징을 발표해요. 국채 명징은 뭐냐면 청왕 통치권의 주체를 명확히 한 거. 그러니까 청왕이 곧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채 명진 선언을 하게 되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국채 명징을 왜 했겠어요, 얘네들이? 원래 얘네들 마음속은 뭐냐면 청왕의 권한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청왕을 앞세워서 뭐죠? 자기의 권력을 갖겠다는 거야. 얘네 논리는. 그래서 그때 이제 1935년 이후부터 나온 법률도 보면 항상 국채 명징이 돼 있어. 그 법률 밑에 보면. 그래서 청왕의 통치권을 분명히 명시해 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논리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도익들을 되게 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냐면 좀 일본 사람들이 쓴 그 책들 보니까 전후에 이제 쏜 책들 보니까 반성한다면서 쏘는데 딱 시도익들 되게 불쌍하게 그려놨어. 그 밑에는 우익들과 군벌들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물론 시도익들 전범 책임이 있죠. 그 사람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고 책임자니까.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실권자는 누구였다? 이 우익들이에요. 우익과 군익들이 다 지네들 해먹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한테 시도익도 죽여도 된다. 다만 뭐만 청왕제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만발을 하잖아. 시도익도 자연인들은 뭐 청왕은 누가 상관없어. 내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내세워서 뭐 청왕인데 나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실권자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자기들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 군정위에서 이제 평화헌법을 만들잖아요. 청왕은 이제 주권자가 아니에요. 뭐죠?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죠. 평화헌법에서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헌법제도가 바뀌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것이 이제 예전에 시대하다 협조 외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국 그 현대사 할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1920년대 정도 되거든요. 이 시대하다가. 그래서 이제 시대하다 협조 외교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좀 얘기할게요. 요게 이제 제가 요약한 부분이 어디에서 요약하냐면, 아탄사 일본사에서 요약을 했어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정리가요. 자, 배경을 보면, 일단, 일본이 그 당시 근본위 체제가 안정을 깰 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일본이 알기까지 근본위 체제를 내세웠지만, 불태원 집회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 뭐 전쟁 참여하고, 그 다음 위기 극복해서 재정을 좀 돈을 많이 찍어냈죠. 근데 이제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주요 수출품이 뭐냐면 생사예요, 생사. 생사는 뭐냐면 이제 그 비단 있죠, 비단을 해서 누에코치에서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사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장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생사를 팔고 여러 가지 장비도 가지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미국하고 이제 좀 협조 관계 유지하면 미국이 또 뭐냐면 문호 개방 정책을 내면서 중국하고 이제 경제 관계 유지하고 영토 침범 안 하고 대조 공시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군부하고 또 관계를 우호 관계 유지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당기석 정부 있죠? 그래서 뭐 서운차관도 제공해주고 한동안 1920년대 30년대 초반까지는 좋게 유지했잖아. 물론 일본이 침략은 했지만 그거는 일본 정부 차원의 침략이 아니라 뭐죠? 거기에 일본에 파견돼 있는 중국에 파견된 강동군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군비 절감을 위해서 재정 안정 정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미 협조 정책, 그리고 대중국 내정 불간섭 정책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하다가 이제 크게 이제 정책에 관여한 부분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 나누는데, 자, 전반부에서는 이제 이제 이때는 수상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수상으로서 이제 워싱턴 회의에 참여하죠. 그래서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일본과 관련된 것은 육군 해군력을 감축하는 주력함을 감축시키는 거죠. 주력함에서 여러분의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주력함이 뭐예요, 이거? 주력함이. 런던 회의는 보조함이고 주력함은 뭐냐면 그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그래갖고 그때 비율이 3대 3대 1이죠. 영국, 미국, 일본이 그 주적함 항공모함 비율 3대 3대 1인데 그 당시 1차 대전 디전 이후에는 이 주적함 항공모함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뭘 사용했죠? 비행기 사용했죠. 비행기. 그래서 예전에는 해군력을 강화 수단으로서 뭘 만들었냐면 그 대포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배수장 큰 거함들 만들었어. 거함들. 그 배수장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해군력이 강한 걸 알려주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왜? 비행기 몇 대가 달려져 갖고 그 큰 함선이 어떻게 폭삭 망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비행기를 이용한 거. 그러니까 비행기를 실어낼 수 있는 그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이 주력하면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뭐냐고 실질적으로 해상권을 장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감축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상동반도를 포기하죠. 21개조 철회를 하잖아 여기 때.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철수하고. 왜냐 시베리아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요청에서 받았는데 너무 많이 파견했죠. 그게 그래서 이제 내전이 끝났으니까 철수를 한 거고 미국 입장할 때는 시베리아 철수하고 시베리아를 장악하면 일본이 그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왜 형성이 잘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워싱턴에서 이제 그 또 눈여볼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문호 개방 정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뭐냐면 미국 중심의 워싱턴 체제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유럽에서는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태평양 지역에서는 워싱턴 체제가 형성된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다나카 게이치 내각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 하마구치 내각인가 거기 등장하고 그때 외상으로 이제 참가했는데 이 사람은 런던 회의의 결과를 수용하죠. 보조한 감축도 수용해. 그러니까 런던 회의도 군축회담인데 그 비율을 영국, 미국, 일본이 각각 3대 3대 1 이렇게 나눠가져요. 이때 보조함이란 뭐냐면 지금 항공모함은 이 배를 항공모함의 목적이 뭐야? 비행기를 실어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실어내는 이제 활주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함포나든지 뭐 공격용 그 무기를 실을 수가 없어. 고작 자체 방어는 기관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방어 시설이. 그럼 방어 시설 없으면 항공모함 혼자 가면 안 되죠. 위험하잖아. 그럼 항공모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호위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하나 움직이면 항공모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잠수함도 있죠. 그 다음에 호위함, 구축함, 보조함, 그러니까 수송함, 다 여러 항공모함 전대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걸 항공모함 주변에는 수송 그 보조함도 있어요. 예, 수양함, 구축함, 뭐냐면 그 잠수함 등등 이런 비율을 했는데 이걸 또 수용해요. 그리고 중국의 간세 자주권 인정하고. 그러면 군축을 이제 양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육군이나 해군에서 군부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나중에 226 사태 그 쿠데타든지 5.16 쿠데 같은 군부의 반발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시대와 협조 외교에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 나오는데 중간 사이에 시대가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927년, 28년, 23년 정도 다나카 기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내각을 있는데 이때 이제 시대와 협조 외교가 잠깐 중단돼요. 요게 이제는 시험 문제였죠. 요때 개최된 것이 예전에 기초의 문제에 나왔던 동방회의예요. 동방회의. 그래서 동방회의를 개최했는데 동방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은 뭐냐? 그때 이제 관계자들 다 물러나서 결정했는데 망공 지역을 중국과 본토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망공 지역의 권위, 만주와 몽고 지역, 그러니까 북중국 분리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주와 북중국을 분리시키고 동북 지방을 중국의 본토에서 분리시켜 일본 치하에 두고 그 다음에 중국 군부간의 어떤 대립을 조장해서 중국의 통일을 방해한다. 그거 동방회의 개최 내용 그거 쓰라고 했죠.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중국 애들은 이제 만주란 말을 싫어해. 애들은 만주 하면 마치 중국 본토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일본 애들이 만주국수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은 만주란 말 대신에 뭘 쓰냐면 동북 삼선이란 말을 잘 써요. 동북 지역. 그래서 이제 동북 지역이라는 거는 본토와 같은 지역이다 이런 의미죠. 하여튼 그 동방회의 개최 내용 결정된 내용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동 출변 3번이나 했죠. 이 상동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일본의 권익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로 이제 했고 3차 출병은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뭐야 제남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제남에 왔던 이제 국민군들 북벌군들과 마주쳐서 이제 뭐야 일본에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싸우진 않고 뭐야 그냥 돌아서 피해서 이제 갔죠 북벌군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쯤에 이 단학관 내각은 뭐 때문에 몰락을 했냐면 강동 모중대 사건을 이렇게 몰락을 해요. 예, 강동 모중대 사건은 아까 장자림 폭사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다나카 게이치 내각에서 시킨 건 아니고 밑에 강동군들이 이제 정부 통제를 안 받고 일본군 중간 정부 통제를 안 받고 지멋대로 한 거야. 그냥 폭사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여론타고 이제 국제 비난이 일어나니까 이걸 본 시노히토가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다나카를 불러놓고 너 나가. 그러면서 잘린 거야. 그리고 나서 하마구치 내각으로 넘어갔고 하마구치 내각 때 이제 시데와가 외상으로 들어와서 또 정치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시데와 외교를 했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나죠. 이 만주사변도 그 뭐냐면 일본 정부 중앙정부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강동궁에서 이제 중앙정부 무시해버리고 보고도 하지 않고 지네끼리 이제 뭐냐면 유조고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한 건데 막상 이제 이거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중앙정부도 군부의 말을 듣고 그냥 인정해버린 거지 그 사태를. 그리고 이제 만주국을 세우면서 이제 군부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시대화의 위기는 어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워싱턴 제재 탈피해가지고 일본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20년대까지만 해도 그 미국 내에서 일본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을 되게 우호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일본을 되게 우호적으로 보고 되게 좋게 봤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이승만도 그때 뭐 일본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해주고 그런 것도 아마 이승만 본심보다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걸 만주사변 이후부터 이제 아주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이 미국 통제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일 감정들이 이제 확대돼 나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기는 되게 편하지죠. 우호적인 감정에서 반일적인 감정은 30년대 활동이 되게 많아. 여기 보면 그 이승만의 국민회의나고 그런 데서. 근데 이승만은 그걸 가지고 돈을 줬으면 받아먹었으면 뭐야 독립운동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막 써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백년전쟁 보면 그거 되게 많죠. 이승만이 돈 받아가지고 젊은 자리 끼고 놀아라고. 예, 그래서 막 사적으로 썼다 그러는데 자, 하여튼 뭐 이런 건 시험제 안 나오고 시대와 외교정책 부분에서 동방이 예전에 나왔고 그와 관련된 시대와 외교정책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 아틀란타 일본사 내용 보면 듣보잡 같은 거 내용들이 많거든요. 현대사 부분이나 그러니까 현대사건이 안 나올 것 같아. 평화헌법까지만 나오고 그러니까 평화헌법까지만 좀 보고 그 전에 잘 자란 것도 있죠.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왜냐면 현대사 내는 분들이 딱 들어가면서 그 예전에 뭐 자유민권운동 메이지 유신이 잘 안 내더라고. 너무 이제 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거 동방이 솔직히 말해서 듣보잡이었잖아요. 이런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좀 일본 아틀란타 일본사 중심으로 한번 좀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사, 다음 주 이제 그 중동사 그 인도사 이렇게 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